이 영상은 의부증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소진되고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내가 통제와 의심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부증을 단순한 질투, 예민함 혹은 사랑이 과한 성격 정도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의부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구조를 장악하려는 불안의 시스템이며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생존 전략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의부증은 타인을 통해 자아를 안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문제의 중심을 자기 내부에 두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매달려 존재를 확인하려는 상태입니다. 이때 관계는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설명하게 되고 점점 증명하게 되고 점점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설명은 의심을 줄이지 못합니다. 증명은 통제를 강화합니다. 설득은 새로운 의심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부증의 악순환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에 계속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관계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란 차갑게 굴기 위함이 아니라 자아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전 한 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티벳 사자의 서입니다. 이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포와 집착 속에서 의식이 어떻게 환영을 실제로 착각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경전입니다. 그 핵심 가르침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형상은 실제가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낸 투영이다. 의부증의 구조는 바로 이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통제가 줄어드는 순간 불안은 공포로 증폭되고, 공포는 환영을 만들고, 그 환영은 사실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헤매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 환영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을 시작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죄를 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시작하면 우리는 끝나지 않는 재판에 스스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의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의부증 2단계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정확히 해부하고, 왜 해명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기준만 반복해야 하는지 철학적 심리학적 구조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부증 2단계의 악순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악순환을 줄이는 남편의 대응은 설명증 명설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 일관성, 감정 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의부증적 인간과 사는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대응 원칙을 했을 때 의부증적 인간이 보이는 전형적 반응 패턴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칩니다. 의부증은 통제가 줄어들 때 반드시 반발 단계를 거칩니다. 이 반응은 악화가 아니라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1단계는 감정 폭발형 반응 단계입니다. 차분해진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형적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분노. 둘째, 울음, 소리 지르기, 인신공격. 셋째, 노편에서 예전 같지 않아로 반응합니다. 아내의 내면 구조는 이전 방식의 심화기니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인식을 합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올바른 인식은 상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전환 구간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D단계는 피해자 프레임 강화 단계입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원형적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넌 너무 차가워. 둘째 날, 미친 사람 취급해. 셋째, 주변 사람에게 남편을 냉혈한으로 묘사하는 단계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내면 구조는 통제가 안 되면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대응 원칙은 첫째, 해명하지 않는다. 둘째, 변명하지 않는다. 셋째,
관계 기준만 반복해야 합니다. 의부증의 2단계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역할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본질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도덕적 우위 확보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너는 냉혹한 가해자다. 나는 구도를 만들어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남편이 설명, 설득, 논리로 대응할수록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됩니다. 첫째 원칙은 해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해명하면 안 되는가? 해명은 상대 전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무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어제 왜 그렇게 늦었어? 나 혼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났고 회식도 아니었고 누구 만난 것도 아니야 라고 계속 말을 하면 잘못된 대응입니다. 그래서 바른 대응은 해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 대응은 설명은 사라지고 기준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말투가 부드러워? 라고 할 때 그건 그냥 직장 동료고 다들 그렇게 말해. 해명을 하면 잘못된 대응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대응은 나는 배우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네가 떳떳하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와? 라고 하면 방어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설명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 잘못된 대응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 원칙은 의부증. 아내에게는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변명하면 안 되는가? 변명은 내가 잘못했지만 사정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줍니다. 의부증 2단계에서는 이것이 즉시 와, 결국 네가 잘못했잖아 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왜 연락 안 받았어? 일부러 무시한 거지? 라고 따지며 회의 중이었고 핸드폰을 못 봤어 라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 대응은 연락을 강제받는 관계는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가 예민해진 게 다 네 태도 때문이잖아 라고 할 때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다른 남편들은 다 잘해주는데 왜 너만 그래? 라고 하면 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 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로 관계를 재단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셋째 원칙은 의부증. 아내에게는 관계 기준만 반복해야 합니다. 왜 기준만 반복해야 하는가? 의부증 2단계는 내용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매번 같은 문장, 같은 태도로 이 관계의 규칙은 이것이다를 일관되게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난 피해자인데 넌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할 때 나는 감정 폭로와 비난이 섞인 대화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관계의 기준만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네가 얼마나 냉혈한인지 라고 했을 때 외부를 동원해 압박하는 방식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다 라고 관계의 기준만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잖아. 사과해 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죄책감을 강요받는 관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관계 기준만 반복해야 합니다. 의부증 2단계에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바닥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명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무대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기준만 반복하십시오. 관계의 규칙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아내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남편 자신의 심리적 붕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 기준이 유지될 때에만 의부증의 악순환은 확대가 아닌 정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베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의식이 공포집착 환영에 휘말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경전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상은 실제가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낸 투영이다. 의부증 2단계는 바로 이 상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의식이 안정된 중심을 잃으면 바르도, 즉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의부증 2단계의 안에는 다음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통제가 사라지고, 둘째, 불안이 급격히 증폭되며, 셋째,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며, 네 번째,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말들이 바로 첫째, 난 이렇게 힘든데 넌 너무 차가워. 둘째 날, 미친 사람 취급해. 셋째, 사람들이 다 너를 이상하게 봐. 이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의 언어입니다. 왜 해명하면 안 되는가? 환영을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서원칙은 두려운 형상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의식은 그 형상에 붙잡힙니다. 해석하자면 첫째, 남편이 해명을 시작하는 순간 의심할 만한 실체가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둘째, 환영이 검증 대상이 아니라 현실 사건으로 격상됩니다. 구조적 의미는 해명은 의부증, 아내의 불안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의 세계에 남편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자의 서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말고, 붙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해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영에 반응하지 않는 수행입니다. 의부증, 아내에게 왜 변명하면 안 되는가? 업결을 스스로 짊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의식은 자신이 인정한 정체성으로 태어납니다. 변명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변명은 내가 잘못된 존재일 수 있다는 자아를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의부증 2단계에서 변명의 결과, 의부증, 아내의 내면은 와, 결국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관계 구조를 가해자에서 피해자 프레임으로 구조를 완성합니다. 이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자기 업에 스스로 끌려가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나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정체성 자체를 거부합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업을 내 인생의 서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왜 관계 기준만 반복해야 할까요? 중심의식 유지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자의 서의 핵심 수행은 빛을 인식하라. 흔들리는 형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식을 붙들라. 여기서 빛은 논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식 해석은 관계 기준 반복의 의미는 첫째, 해명은 형상과 대화하는 것이며 둘째, 변명은 공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준 반복은 중심의식에 머무르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같은 문장, 같은 태도를 반복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공포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의식적 선언입니다. 이 반복의 효과로 첫째, 의부증. 아내의 공포는 더 이상 반응을 얻지 못하고, 둘째, 피해자 프레임은 증폭되지 못하며, 셋째, 남편의 자아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망자가 죽은 후에 바르도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흔들리지 않는 알아차림과 같습니다. 의부증 2단계에서 남편의 대응 원칙은 윤리도 전략도 아닌 의식의 생존 원칙입니다. 첫째, 해명하지 않는 것은 환영을 실제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 변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업을 내 정체성으로 수용하지 않기 위함이며, 셋째, 기준을 반복하는 것은 중심의식을 잃지 않기 위한 나의 수행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망자가 죽은 후에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든 형상일 뿐이다. 너는 그것이 아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남편은 아내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만 외부증의 악순환은 증폭이 아니라 소멸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조건부 정상화 시도 단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도 돌아와. 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부증적 인간의 전형적 모습은 첫째, 잠시 의심을 멈춘 척하고, 둘째, 애교, 친절, 성관계 제한을 하며, 셋째, 나 이제 안 그럴게 라고 합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숨은 의미는 이 방식이 통하면 다시 이전 구조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의 주의점은 첫째, 감정 회복과 구조 회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3단계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가 잠시 정상인 척 할 테니 너는 예전 자리로 돌아와라. 2단계에서 의부증적 인간은 더 이상 노골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 회복을 미끼로 통제 구조를 재가동하려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심의 구조는 전혀 해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잠시 의심을 멈춘 척하는 사례입니다. 이 구조의 의미는 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통제가 회복되면 언제든 다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요즘은 당신 믿어보려고 해 라고 할 때 이 말은 신뢰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찰 선언입니다. 의심은 접힌 것이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당신한테 질문 안 할게. 나도 반성했어 라고 했을 때 의부증. 아내가 질문을 멈춘 것이지 의심의 기준 자체를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 체크리스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 라고 할 때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유예 유유입니다. 다음 갈등에서 다시 꺼냈을 카드입니다. 둘째는 애교 친절성 관계 제한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 구조의 의미는 2단계의 친절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복귀를 유도하는 도구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도 예전처럼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나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여보,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거 느껴져? 라고 할 때 이 애교는 사랑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부증 관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 했어. 요즘 고생 많잖아. 라고 할 때 이 친절은 무조건적 돌봄이 아니라 나도 노력했다는 증거 제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오늘은 내가 먼저 다가갈게 라고 하면 성관계는 친밀함의 회복처럼 보이지만 의부증 3단계에서는 관계 봉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당근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나 이제 안 그럴게 라고 말하는 사례입니다. 이 말의 구조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은 변화의 선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네가 예전처럼 돌아온다면 나도 다시 안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나 이제 의심 안 할게. 진짜야. 라고 할 때 구체적인 행동 변화 계획도 책임 인식도 없습니다. 감정적 선언일 뿐 의부증적 구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라고 할 때 문제의 원인을 상황이나 기분으로 축소합니다. 의부증의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번엔 다를 거야. 나도 힘들었잖아. 라고 할 때 여기서 핵심은 나도 힘들었다 입니다. 책임의 초점은 여전히 자기 고통에 머뭅니다. 의부증 3단계는 회복 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는 통제 구조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복귀 시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심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보류했을 뿐이고, 둘째, 친절과 애교는 사랑이 아니라 교환이며, 셋째, 안 그럴게는 변화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남편이 무조건 안심하거나 이전 자리로 돌아가면 다음 단계는 거의 예외 없이 다시 시작됩니다. 의부증 3단계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입니다. 이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현실 이식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반복해서 다음을 경고합니다. 평온해 보이는 빛과 온화한 형상일수록 집착을 통해 다시 윤회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은 왕자가 죽은 후에 공포, 분노, 괴물 같은 형상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자의 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달콤하고 편안한 환영입니다. 의부증 3단계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의부증 3단계. 온화한 신직증준의 바르도.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왕자가 죽은 후에 의식이 극심한 공포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부드럽고 친절한 형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화내지 않고, 둘째, 공격하지 않으며, 셋째, 오히려 다정하고 유순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말합니다. 이 또한 내 마음이 만든 형상이다. 붙잡는 순간 다시 이전 세계로 떨어진다. 의부증 3단계의 모습은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 티벳 사자의 서에서 잠시 의심을 멈춘 척하는 것은 온화한 형상의 등장입니다. 사자의 서 관점에서 왕자가 죽은 후에 공포의 형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의식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의부증 3단계 해석을 하자면 이제는 믿어보려고 해 라는 말은 의심의 소멸이 아니라 잠정적 정지입니다. 이는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왕자가 죽은 후에 위협은 사라졌지만 집착의 끈은 남아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의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잡아당길 준비를 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티벳 사자의 서는 애교 친절성 관계 제한을 가장 위험한 환영이라고 합니다. 사자의 서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형상에 끌리지 말. 그것은
윤회의 문이다. 2단계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귀환 장치입니다. 첫째, 애교는 정서적 복귀이고, 둘째, 친절은 죄책감 유발이며, 셋째, 성관계는 관계의 완전 봉합 착각입니다. 이 순간 남편이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 안락함, 정상 회복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안도하는 자는 다시 태어난다. 즉, 통제 구조가 재가동될 조건이 완성됩니다. 셋째, 나 이제 안 그럴게는 티벳 사자에서는 윤회의 서약입니다. 사자의 서의 관점은 말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의식을 바꾸지 못한 선언은 새로운 윤회의 약속일 뿐입니다. 의부증 3단계 해석은 안 그럴게 라는 말에는 첫째, 의부증에 대한 책임의 구조 변화 없고, 둘째, 통제 욕구의 인식 없으며, 셋째, 재발 조건 차단이 없습니다. 이는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망자가 죽은 후에 업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나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형상은 부드러워졌지만 의식의 뿌리는 그대로입니다. 왜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가? 티벳 사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왕자가 죽은 후에 공포의 형상은 알아차리기 쉽다. 그러나 달콤한 형상은 스스로 묶는다. 의부증 3단계는 첫째, 싸움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둘째, 평온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며, 셋째, 관계가 회복된 착각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부증의 통제 구조가 다시 시작되기 직전에 고요합니다. 의부증 3단계는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윤회 재진입 단계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언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심을 멈춘 척하는 것은 형상 변화이고, 둘째, 친절과 애교는 집착의 미끼이며, 셋째, 안 그럴게 업을 인식하지 못한 서약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한 태도는 감사도 안심도 아닌 깨어있는 거리 유지입니다. 형상이 아무리 온화해도 그것이 내 마음의 투영임을 잊지 말라. 이 인식을 잃지 않을 때에만 의부증의 반복, 윤회는 비로소 멈출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4단계는 의부증적 인간은 재시험 리트머스 테스트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의부증적 인간은 정말 끝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2단계에서 의부증적 인간의 전형적 모습은 첫째, 사소한 질문이 재등장하고, 둘째, 그냥 궁금해서, 셋째, 예전보다 더 교묘한 확인을 합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의미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남아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2단계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은 아직도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남아있는가? 의부증적 인간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 존재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사소한 질문이 재등장한다. 2단계 질문은 싸움을 걸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반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탐침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겉으로는 일상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톤, 속도, 방어감입니다. 대답이 짧아지면 거리감을 확인하고, 길어지면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사람은 잘 지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묻습니다. 질문의 초점은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표정과 감정 반응입니다. 불편해하면 아직 찔린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말한 그 일 정확히 언제였지? 이미 지나간 사건을 다시 호출합니다. 목적은 기억 확인이 아니라 감정의 재활성화입니다. 다시 설명하게 만들면 관계가 아직 현재형이라고 착각합니다. 2단계의 질문은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재는 질문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은 그냥 궁금해서 라는 포장으로 다시 의심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의부증적 인간의 가장 위험한 방패막이입니다. 의도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해? 이것은 질문에서 반응으로 상대의 방어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를 가해자로 전환합니다.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생각나서 질문 자체의 목적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미 미련과 집착의 증거입니다. 의미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건 아니고 확인만 좀. 이 말은 의심과 확인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확인은
이미 의심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이 문장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유지하려는 방어입니다. 그냥 궁금해서는 의부증적 집착을 정상 호기심으로 위장하는 언어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은 예전보다 더 교묘한 확인으로 다시 의심을 시도합니다. 2단계에서는 노골적인 추궁이 사라집니다. 대신 우회, 비교, 상황 설정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 남편도 그런 일이 있었대. 보통은 어떻게 하더라? 타인의 사례를 빌려 자신의 의심을 투사합니다. 직접 묻지 않지만 상대의 가치관과 태도를 슬쩍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그런 상황이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것은 가장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묻지 않고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로 검증합니다. 답변에 따라 위험도를 내부적으로 채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엔 이런 질문하면 바로 화냈잖아. 지금은 좀 달라졌네. 언어를 칭찬처럼 포장하지만 실제 목적은 방어력이 약해졌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반응이 부드러우면 다시 시도해도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2단계의 확인은 논리적 질문이 아니라 심리적 침투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바르도는 끝났지만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부증 4단계는 정확히 이 상태와 같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자아는 아직 그 관계에 집착의 잔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핵심 경고입니다. 형상과 소리에 반응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마음이 만든 환영이다. 의부증적 인간에게 질문은 형상이고 그냥 궁금해서는 소리이며 확인은 환영입니다. 이 환영에 반응할수록 의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같은 바르도를 반복합니다. 2단계의 질문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대답해 줄수록 문은 닫히지 않고 반쯤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 관점에서 이는 집착이 만든 중간 세계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무반응의 명확함입니다. 그래야만 바르도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의 핵심 대응은 첫째, 이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둘째, 예외를 만들지 마세요. 이럴 때 남편의 핵심 대응 원칙, 의부증의 재시험 단계에서 남편의 말과 태도는 문을 닫는 역할이지 상대를 안심시키거나 이해시키는 역할이 아닙니다. 의부증적 인간에게 이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진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의부증적 인간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오늘 누구랑 있었어? 라고 물으면 남편은 전에 말한 것과 같아 라고 동일한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감정 톤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아내가 왜 오늘은 말이 짧아? 라고 하면 남편은 평소랑 같아 라고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나 해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다는 표현은 기준이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로 아내가 예전엔 이렇게 안 했잖아 라고 하면 남편은 지금도 같은 기준이야 라고 짧게 말을 해야 합니다. 과거 비교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를 설명하려는 순간 시험은 연장되기 시작합니다. 기준 유지란 냉정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에게 예외를 만들지 마세요. 의부증은 단 한 번의 예외를 문이 다시 열렸다는 증거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오늘만은 말해줘. 나 너무 불안해. 라고 하면 남편은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짧게 말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는 공감하되 행동 기준은 예외 없이 유지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아내가 이번 한 번만 확인하자 라고 하면 남편은 한 번도 하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짧게 해야 합니다. 이번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부증적 인간에게 이번은 항상 다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아내가 다른 사람 남편들은 다 해준다더라 라고 하면 남편은 우리 기준은 그거랑 달라 라고 짧게 해야 합니다. 비교 프레임을 차단합니다. 기준을 외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끝내는 행위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에게는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2단계에서 설명은 해결책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설명할수록 질문은 더 정교해집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말해봐 라고 하면 남편은 이미 설명은 끝났어 라고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의 반복을 거부합니다. 설명은 관계가 아직 협상 중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아내가 당신 입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래. 라고 하면 남편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 프레임에 들어가면 다시 시험의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 아내가 내가 납득이 안 돼서 그래. 라고 하면 남편은 납득은 네 몫이야. 라고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잔인한 말이 아니라 책임 분리의 언어입니다. 남편이 감정 조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침착한 단문은 가장 강력한 경계 설정 언어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 관점에서 본 남편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바르도는 이미 끝났지만 의식에 아직 집착하는 중간 상태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재시험 단계란 관계는 끝났지만 집착의 의식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바르도 상태입니다.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여 나타나는 소리와 형상에 반응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의부증에서 첫째 질문은 형상이고 둘째 감정 호소는 소리이며 셋째 예외 요청은 환영입니다. 남편이 기준을 유지하고 예외를 만들지 않고 설명하지 않을 때 그 환영은 힘을 잃고 소멸합니다. 2단계에서 남편의 역할은 안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이 닫혔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태도의 반복이 시험을 끝냅니다. 티벳 사자의 서 관점에서 이는 바르도를 통과하도록 돕는 비개입의 자비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침착함, 예외 없는 기준, 그리고 동일한 태도의 반복. 이 세 가지가 재시험 단계를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부증 2단계와 3단계, 4단계에서 남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설명하지 말 것, 변명하지 말 것, 기준만 반복할 것, 예외를 만들지 말 것. 이 네 가지는 냉정함이 아니라 의식의 생존 원칙입니다. 의부증의 구조는 논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집의 사자의 서의 표현을 빌리면 형상과 소리에 반응하는 순간 의식은 다시 같은 바르도로 돌아갑니다. 의부증의 재시험 단계는 이미 끝난 관계의 문이 정말 닫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대답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설명보다 침착함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관계는 마지막 분기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의부증 5단계 양극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관계는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첫째, 불안의 책임을 일부 인식하는 길, 혹은 둘째, 더 깊은 집착과 통제의 반복으로 돌아가는 길. 5단계는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문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의부증적 인간은 내 감정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자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자기 불안을 직면하는 일은 타인을 통제하는 일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 의부증 3부에서는 감정 조절 시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구조, 상담과 치료를 언급하는 심리적 임계점, 실제 변화로 이어질 확률과 한계, 그리고 왜 대부분이 다시 퇴행하는지, 이 모든 것을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정밀하게 다룰 것입니다. 의부증의 끝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불안을 직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공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자아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의부증의 마지막 분기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